안녕하세요. 젬마입니다. 이번 강의를 빌어서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데이터 분석가라는 직업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 경험이 한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제 경험이 데이터 분석가 전부를 대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적어도 제가 느끼고 배웠던 부분들을 공유해 봅니다. 이 강의에서는 직접적인 코드를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코드는 요새 챗 GPT에게도 쉽게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이 짧은 강의 시간 안에 굳이 공유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했는지에 대한 경험담과 마음가짐 위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교양 수업 또는 유튜브 영상처럼 편안히 앉아서 들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부담 없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데이터 분석가가 하는 일에 대해 4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이 분류법은 어느 책이나 인터넷에 나와 있는 개념이 아니라 제가 경험을 토대로 유형화해 본 것인데요. 각 유형이 뭔지, 그리고 그 유형에서 도움이 되었던 제 노하우도 뒤에서 공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엄청난 스킬과 풍부한 지식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이고 결국 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인드셋도 스킬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히려 역으로 이러한 마인드셋이 일 잘하는 스킬과 퀄리티를 높이는 자질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느끼는 마인드셋도 뒤에서 이 3가지 포인트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데이터 분석 유형은 의사결정형 분석입니다. 흔히 데이터 분석가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유형인데요. 데이터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B 테스트 결과를 보고 A로 할지 B로 할지 결정할 수 있게 분석을 하거나 시뮬레이션을 구현해서 실제로 어떠한 로직을 릴리즈 하였을 때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도 분석합니다. 그러려면 방대한 데이터를 해석하고 그 안에서 근거를 찾는 등 데이터를 이리 보고 저리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테이블의 데이터를 컬럼과 행을 그대로 쳐다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시각화해서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야 합니다. 특히나 A/B 테스트와 같은 경우에는 KPI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와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볼 수 있으려면 여기에 쓰지는 않았지만 SQL과 파이썬이 필수입니다. 그 외에도 시각화를 위해서 태블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혹시 태블로가 궁금하다면 제 다른 강의인 이 태블로 강의를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태블로 이외에도 이 올랩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올랩은 온라인 아날리티컬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대규모 데이터를 빠르게 집계해서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사실 네이버, 카카오톡, 라인과 같이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는 태블로로 대시보드나 지표를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워낙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쿼리를 뽑는 것만으로도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대한 데이터를 취급하는 회사에서는 대량 데이터 분석에 최적화된 올랩이 필수적이고 쿼리를 던지면 집계된 결과를 빠르게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인플라이라는 툴이 있는데 태블로처럼 메저와 디멘션의 개념이 있고 라인 차트, 크로스 탭, 바 차트 같이 태블로에 있는 다양한 시각화 대시보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블로 개념을 알면 자연스럽게 인플라이도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짧게 이 인플라이에서 공개한 대시보드를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This is the data cube view. On the left, you can see all the dimensions defined in the data. You can select any dimension to show or select multiple dimensions to se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An appropriate visualization will automatically be picked based on the selected dimensions. You can also change it to a specific visualization. 이 의사결정형 분석에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A-B 테스트에서 실험군 B 지표가 대조군 A 지표보다 좋아도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근소한 차이로 높은 걸 수도 있고 실험 기간 전체의 지표를 이제 하나의 숫자로 비교하면 오판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숫자 두 개 간의 비교가 아니라 시계열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 테스트 기간을 월 단위로, 주 단위로, 일 단위로, 특히나 시간 단위로 낮춰가면서 테스트 기간 내내 차이가 존재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계열 분석을 듣고 당연히 그렇게 분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하다 보면 이 간단한 분석 방법을 해야 되겠다라고 연관짓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보통 테스트가 끝난 이후 그 전체 테스트 기간 동안 퉁쳐진 하나의 숫자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를 시계열로 분석하려면 별도의 쿼리 또는 별도의 가공으로 시간 단위 결과물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퉁쳐진 숫자 결과물에서 시계열 숫자 결과물로 바꿔서 분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의외로 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A/B 테스트 결과 해석 과정 중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결과물을 시계열 데이터로 변환해서 분석하는 시도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 시간 단위 라인 그래프로 시각화를 하면 특정한 경향성이 한눈에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팁은 레포트에 구체적이고 직관적인 예제를 추가하라는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가의 최종적인 업무는 레포트를 작성해서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레포트에 숫자와 텍스트만 나열되어 있으면 의사결정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결정을 하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레포트에 직관적이고 기억에 남는 사례를 포함하는 것이 청중이 레포트를 이해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모델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accuracy, recall, precision 등과 같은 숫자로만 레포트를 마무리하면 모델이 괜찮은 수준인 건지, 모델의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어떤 추가 작업을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예측이 틀렸던 테스트 데이터 중에서 샘플을 몇 개의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 각 유형에 대표하는 구체적인 샘플을 추가하면 모델의 개선점과 방향성을 빠른 속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나 텍스트 등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샘플을 첨부한다면 레포트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데이터 분석의 유형은 데이터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나 기회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의사결정형 분석과 개념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발견형 분석은 결정한다라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분석입니다. 광고 분야에서 보자면 새로운 유저 세그먼트 그룹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데이터를 사용해서 KPI와 관련 있는 프로덕트를 새롭게 개발하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보통 퍼스트 파티 데이터는 회사가 자기 서비스에서 직접 수집한 데이터를 말하고 세컨 파티 데이터는 제휴사 데이터라고 생각해도 되고 서드 파티 데이터는 제3자가 여러 출처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판매하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이 세컨 파티와 서드 파티는 한 번도 확인해 보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안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하고 어떠한 기회를 만들어 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다짜고짜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지, 의미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지 하면 당연히 막막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러한 기회를 발굴하려면 데이터를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살펴보면서 먼저 데이터를 알아가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Exploratory Data Analysis라고 해서 EDA라고 부릅니다. 1차적으로 EDA를 통해서 데이터의 감을 알게 된 후에 그 다음 단계로는 자기 나름대로 어떠한 가설을 세우고 실제로 이 가설이 맞는지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광고 부서에서 일하는 데이터 분석가가 오픈 카톡방에 대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카카오톡에서 일하고 있지만 오픈 카톡방에 대한 데이터를 한 번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집중을 할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오픈 카톡방 데이터에 이해를 하고 파악했다면 이를 광고 데이터와 연결을 지어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설로 오픈 카톡방을 활발히 하는 유저가 광고 반응도 활발히 할 것이다를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가설이 맞는지 데이터를 통해 검증을 할 것입니다. 만약 맞다면 이 가설을 기반으로 기회를 살펴볼 것이고 아니라면 다른 가설을 떠올려서 다른 기회가 있는지 모색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 유형에서 두 가지 실무 팁을 공유해 보자면 하나는 think outside the box입니다. 이 outside가 포인트인데요. 이러한 분석에서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가설 검증 자체는 쉬울 수 있는데 무에서 유를 만드는 가설의 경우 다양한 가설들을 생각해내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상력을 사용해서 창의적인 가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의외로 데이터 분석가는 상상력을 많이 이용하는 직업입니다. 정해진 프로세스가 있는 것 같지만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상력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많이 조사하고 많이 살펴보고 많이 주변에게 의견을 구하면서 자기에게 익숙한 범위 밖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think inside the box입니다. 데이터를 확인할 때는 데이터의 모든 조건을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컬럼을 기준으로 그룹 바이를 하였을 때 그 컬럼을 구성하는 각각의 값들에 대해 모두 확인해야지 그중 일부만 확인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미시라는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도움이 됩니다. 미시는 중복 없이 빠짐없이 문제를 구조화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이 중복 없이 라는 것은 이 항목이 서로 겹치지 않게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유저를 분류할 때 남자와 20대 이런 식으로 분류하면 안 되고 겹치지 않게 남자와 여자 이렇게 분류하는 것입니다. 빠짐없이 라는 것은 분류한 카테고리를 다 합쳤을 때 이렇게 전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유저를 10대, 20대, 30대로만 분류하면 나머지 40대 이상의 사람들은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빠짐없이라는 조건에 위배됩니다. 유저를 나이로 분류할 거면 10대, 20대, 30대, 40대 이상으로 분류해야지 전체를 빠짐없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잘 고려해서 데이터의 전체 그림을 세분화하면서 각 부분을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데이터를 바라보거나 레포트의 목차를 만들 때, 이렇게 업무를 만들 때도 큰 도움이 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식당이 수익이 좋지 않아서 어떤 식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빠짐없이 중복 없이 이 개선 포인트와 방향성을 이런 사진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그때그때 생각나는 점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림에서 세분화하면서 각 부분을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예측 생성형 분석입니다. 예측은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흔히 들었던 모델링이고 생성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일입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은 데이터 엔지니어의 업무이기도 한데 카프카를 통해 들어오는 실시간 데이터나 규모가 큰 데이터를 보통 데이터 엔지니어들께서 작업해 주십니다. 그 중에서 데이터 분석가가 처리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그러한 규모가 큰 로 데이터에서 별도로 분석용 데이터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업무를 데이터 엔지니어에게 위임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분석가도 이런 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트레이드오프가 존재를 합니다. 분석용 테이블을 가공하지 않고
쿼리에서 바로 로 테이블을 사용할지 아니면 데이터를 별도의 테이블로 가공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분석용 테이블을 생성한다면 테이블 관리 비용이 발생하지만 대신 쿼리 속도는 빨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분석용 테이블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비용과 성능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생성은 에어플로우라는 툴을 사용하는데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하고 스케줄링 할 수 있게 관리해 줍니다. 모델링은 머신러닝을 공부한 분들은 알겠지만 모델 종류를 선정하고 모델을 생성하면서 튜닝하는 것입니다. 모델이 완료되면 테스트 데이터로 모델을 해석하고 평가를 합니다. 이런 일련의 기본적인 모델링 프로세스 이외에도 모델의 동향 파악을 위해서 논문 조사도 꾸준히 진행합니다. 보통 유튜브, 메타, 틱톡 같이 대형 회사에서 나온 논문도 많이 참고하고 어떤 식으로 논문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고민합니다. 그래서 모델 자체를 생성하는 것도 업무이지만 틈틈이 논문 조사하는 것도 같이 진행합니다. 보통 이러한 논문 조사를 혼자 공부하기보다는 회사 내에서 팀원들끼리 같이 진행하는 편이라서 처지지 않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모델을 생성할 때 accuracy, recall, precision과 같이 이제 정확도 관련 지표를 개선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모델의 accuracy가 높더라도 커버리지가 너무 낮으면 실무에서 사용하기 힘들어집니다. 커버리지는 모델이 적용되는 영역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유저가 100만 명인데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즉 사전에 선정한 그 특정한 accuracy threshold 이상을 넘는 유저가 1만 명밖에 안 된다면 그 유저들이 아무리 높은 accuracy 예측값을 갖더라도 사용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모델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연산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는 높은 비용인데 회사 입장에서 전체 자원을 생각했을 때 유저의 1%에게만 적용하기 위해서 비용이 큰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모델은 accuracy가 높으면 커버리지가 떨어지고 accuracy가 떨어지면 커버리지가 높아지는 이런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링에서도 이러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균형점을 잘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 유형으로는 진단형 분석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해서 모니터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데이터 분석가는 데이터를 만들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로 끝이 아니라 그 데이터들이 정상적으로 테이블에 잘 적재가 되고 있는지까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데이터의 모든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당연히 이상적으로는 매일매일 데이터가 쿼리대로 잘 생성을 해서 테이블에 잘 적재가 될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기치 못한 장애가 나서 의도치 않은 데이터가 쌓이거나 아예 쌓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형 분석에서는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감지하고 더 나아가서 그 원인까지 파악하는 일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데이터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감지하고 나면 그 원인을 추적해 나가야 되는데요. 주기성이나 계절성으로 인한 정상적인 변동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 카카오톡 선물하기 접속이 평상시보다 갑자기 증가한다든지 설날 추석 기간에 송금하기 기능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이런 정상 범위에 속합니다. 하지만 늘 이런 정상 변동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데이터가 테이블에 쌓이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럴 때는 보통 에어플로우 실패로 인해서 ETL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또는 의도치 않은 데이터가 쌓일 수 있는데 그러면 API가 바뀌었다라든지 쿼리가 바뀌었다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바뀌었다는 것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상 상태에 대한 기준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 알람이 와서 대응할 수 있게 처리합니다. 이러한 모니터링 작업은 상시로 지켜보고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분석 유형과 다르게 계속 신경 써야 되는 운영 업무입니다. 중요한 업무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게 자동으로 알림이 올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잘 마련해 두면
큰 시간을 뺏기지 않으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라파나라는 모니터링 툴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쌓이게끔 설정한 다음에 여기서 정상 수치가 벗어난다면 얼러트를 보내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정상 데이터를 감지하는 일은 그라파나가 해주는데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데이터 분석가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정상 데이터는 단일 소스 데이터가 아니라 여러 소스 데이터가 결합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오류가 시작됐는지 추적이 어렵습니다. 이때 개인적으로 원인 파악에 도움이 되었던 두 가지 방법을 공유해 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그룹화를 통해 볼륨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갑자기 그라파나에서 위치 데이터 테이블의 볼륨이 확 감소하는 알람이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제까지는 위치 데이터 테이블에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들어왔을 텐데요. 그러면 대략 과거 일주일 정도로 기간을 잡아서 테이블의 그룹바의 컬럼을 바꿔가면서 어느 컬럼에서 급격한 증감이 나타났는지 데이터 볼륨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컬럼을 바꿔보다가 핸드폰 OS 컬럼의 안드로이드 데이터에서 오늘 갑자기 확 볼륨이 줄어든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안드로이드의 제조사 컬럼도 그룹 바이를 합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특정 제조사에서 버그가 생겨서 데이터 수집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룹 바이 컬럼을 바꿔가면서 어느 컬럼에서 데이터 급감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면 빠른 시간 안에 원인 파악을 좁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이렇게 원인을 쉽게 파악하지는 못합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집계되고 섞이는 과정에서 새로운 데이터로 재탄생되기 때문에 까다로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는 비정상 데이터로 의심되는 그 소수의 샘플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트래킹하면서 문제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원인 파악이 힘들었던 부분들을 쉽고 빠르게 잘 찾을 수 있어서 저에게는 매우 효과적이었던 방법입니다. 특정 데이터가 들어오자마자 API 호출을 해서 데이터가 변환되든 모델을 통과해서 다른 예측값을 뱉어내든 처음부터 그 일괄적인 프로세스를 직접 적용해서 따라가면서 어느 순간에 의도치 않은 데이터를 뱉어내는지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잡한 파이프라인에서도 정확한 오류 지점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경험한 데이터 분석과의 유형 4가지와 실무적인 팁을 공유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무적인 내용 외에도 사실 데이터 분석과는 특히나 마인드셋이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와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유독 크게 차이나는 직업이 데이터 분석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인드셋 3가지에 대해서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숫자 감각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신이 다루는 데이터의 볼륨감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번 쿼리가 내뱉는 숫자들을 맹목적으로 믿거나 쿼리에서 숫자가 나왔으니까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은행에서 오류가 생겨서 우리 통장 잔액이 갑자기 50%가 줄었다면 우리는 바로 눈치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돈에 신경을 써서 내 통장에 어느 정도 돈이 있는지 감각적으로 늘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느낌으로 우리의 데이터의 볼륨에 대해서도 숫자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쿼리 결과가 이상하거나 데이터가 오염됐을 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즉시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숫자 감각이 없으면 자신이 쿼리를 잘못 짜서 쿼리 결과가 틀렸는데도 눈치를 못 챌 수 있습니다. 또는 파이프라인 오류나 API 문제로 인해서 데이터가 깨져도 발견이 늦어서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와 문제가 쌓이면 결과적으로 오류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 그 데이터 분석가의 레포트를 신뢰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취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다양한 변수로 데이터가 바뀌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API 호출을 잘못해서 데이터가 잘못 적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평소보다 데이터 양이 이상하게 적은데 같은 이제 볼륨감을 기반한 직감으로 문제를 빠르게 캐치해서 다행히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잘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무리 좋은 분석을 했더라도 결국에는 레포트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의 목적은 내가 이만큼 알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의사결정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면 분석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고 데이터 분석과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레포트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입니다. 의사결정자는 매일 여러 회의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전에 들었던 내용이지만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들을 배려하는 레포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 레포트를 쓰게 된 배경과 미리 알아야 되는 사전 지식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데이터나 용어를 모르고 있다고 가정하면서 정의도 같이 추가합니다. 사실 상대방도 상대방인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내가 쓴 레포트를 다시 보면 내용을 까먹어서 이해가 안 갈 때가 많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라도 레포트의 앞단에 배경, 사전 지식 등을 간단하게라도 작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레포트는 먼저 1번 배경, 왜 이 분석을 하는가? 2번 사전 지식,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최소한의 지식. 3번 분석 내용, 4번 결과 및 인사이트, 5번 의사결정 제안. 이런 순서로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필요한 내용만 압축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분석을 100만큼 했더라도 의사결정에 필요한 건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많은 분석을 했더라도 레포트에는 필요한 내용만 추가하는 게 관건입니다. 내가 일을 많이 했다고 티내기 위해서 모든 내용을 레포트에 적으면 결국에는 요점을 파악하지 못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레포트만 되어버립니다. 이외에도 목차를 만들면서 레포트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구글에서 검색해서 들어가는 이 위키 페이지를 보면 글이 이렇게 쭉 쓰여 있지만 옆에 이렇게 목차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글을 읽기 전에 대략적인 내용과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목차를 만들면서 글을 작성하면 분석의 관점과 흐름을 자연스럽게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목차 구조를 잡지 않으면 내용을 그때그때 생각의 흐름대로 작성하고 내용이 중구난방되고 원래의 방향성에서 벗어나거나 필요없는 내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목차를 먼저 만들고 분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하면서 목차를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목차가 바뀌면 계층 구조도 바뀌고 그렇게 수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도 자연스럽게 더 정교해지게 됩니다. 마지막 팁은 예제와 도식화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앞 페이지에서 예제의 중요성을 이미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일반화된 설명으로만 구성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예제를 추가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 이외에도 표, 그림, 플로우 다이어그램 등으로 시각화하면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낭비되는 시간이 적어져서 논의도 빨라집니다. 여기서 관건은 무조건 표, 그림,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쓰라는 소리가 아니라 레포트를 잘 기억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적절한 시각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관건은 상대방이 잘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깊게 파되 빠지지 않기입니다. 사실 분석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시행착오의 연속이고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관점을 계속 바꾸고 쿼리도 계속 수정해 가면서 재분석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치지 않게 끝까지 파고드는 집요함이 필요합니다.
분석하다 보면 이 정도면 됐겠지라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퀄리티 기준은 스스로 정하는 것이고 기준을 낮추면 결과물의 퀄리티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계속 밀어붙여야 됩니다. 동시에 너무 깊게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깊게 들어가면 분석이 끝없이 늘어지고 의미 없는 세부 패턴을 과도하게 해석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시의성도 중요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데 분석을 너무 오랫동안 하다가 시간이 너무 지나버리면 분석의 가치와 효과가 떨어져 버립니다. 뉴스 기사가 빠르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중요한 것처럼 데이터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시간 안에 분석을 공유해야지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다음 업무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파고드는 집요함과 적정선에서 멈추는 절제 사이에서 밸런스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사이의 균형이 분석의 품질과 속도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데이터 분석가의 세계에 대해 공유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실무 팁보다는 마인드셋을 더 마음속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킬과 지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의 태도가 더 중요하고 빛을 발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량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막상 일을 하다 보면 매일 겪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실무 팁과 마인드셋을 업무 중에 잘 녹이셔서 조금이라도 편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